네, 이번 시간에는 수권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수권을 이루는 물이 아닌 것. 네, 수권을 이루는 물이 아닌 것. 교과서 239쪽에 있는 요 도표 그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97.47로 해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육지에 있는 물인데,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수와 호수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해수 맞고요. 바닷물, 호수 맞고, 지하수 맞고, 빙하 맞고, 아닌 것은 수증기가 아니겠습니다. 2번 문제,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수권은 바다에 분포하는 물이다. 바다에 분포하는 물은 무슨 해수를 뜻하기 때문에 수권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2번,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 1번도 틀리고요. 3번, 수권을 이루는 물은 모두 담수이다. 자, 이것도 아니죠. 4번, 지하수는 호수에 비해 그 양이 많다. 네, 보면 지하수는 호수에 비해서 양이 더 많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육지의 물 중에서 하천수가 가장 많은 게 아니고 빙하가 가장 많다. 양으로 보면 정리하자면 해수, 빙하, 지하수, 그 다음에 하천수, 호수 이렇게 되겠는데요. 해수는 바닷물, 그 다음에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는 육지에 있는 물, 담수, 저기 해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 육지의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육지의 물은 담수를 뜻하죠. 육지의 물에서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빙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수하고 호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모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모두 액체가 아니고요. 빙하는 고체죠, 고체.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하천수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이것도 빙하가 해당되겠고요. 3번,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한다. 아니죠. 지표면의 70%가 아니고 틀렸고요. 육지의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난다. 육지의 물은 대부분 짠맛이 아니고 짠맛이 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하천수는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하천수는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네, 5번이 맞겠습니다. 5번이 맞고요. 호수는 지표면에 고여 있는 물이 호수고요.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은 하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 이것이 맞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하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고요. 이것은 빙하를 의미하고요.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 이거는 지하수를 의미하고요. 틀렸고요.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이다. 일단 맞고요. 육지의 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것은 빙하를 뜻하고요. 하천수가 부족하면 해수를 담수화하여 이용한다. 요 말은 맞죠. 그렇지만 하천수가 부족하면 해수를 담수화하여 이용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5번 문제, 수자원이 생활에 활용되는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실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1번 세탁 맞고요. 식수, 먹는 물로 사용하죠. 축산, 이것은 실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축산, 농축산 생활이겠죠. 농축산 활동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활용은 아니고요. 냉각수는 보통 공업용에서 사용되는 물을 의미하고요. 제품 세척도 마찬가지로 공업용, 산업용이고요. 농작물 재배도 농업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이면 우리가 기역, 니은으로만 적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수자원을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지하수를 농작물 재배에 사용한다. 맞고요.
하천수를 공장의 냉각수로 사용합니다. 네. 해수를 담수로 바꿔 식수로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먹는 물이 부족한, 육지의 담수가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담수로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해서 식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4번, 가정에서 사용한 물을 모아서 조금씩 강으로 흘려보낸다. 이건 수자원을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자, 가정에서 사용한 물은 모아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정화 과정, 깨끗하게 비교적 덜 오염될, 비교적 안정화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빙하가 녹은 물로 생수, 화장수 등을 만든다. 네, 이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지하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생활이나 농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용할 수 있고요. 2번 적절하게 활용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맞고요.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티귿 대부분 해수가 지층에 스며들어 채워진다. 자, 대부분 해수가 지층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 지층에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답 3번. 8번 문제. 물의 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물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것이 틀린 내용입니다.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환은 맞지만 무제한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수자원 개발과 함께 물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과 함께 물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5번 물이 오염되지 않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물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옳지 않은 것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문제. 해수의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해수면에 부는 바람이 강할수록 수온 약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이것은 교과서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수의 층상구조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표면층과 가까운 이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2층을 수온약층,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쭉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있는 이 깊은 바다를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방금 얘기한 바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은 혼합층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혼합층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온 약층이 아니고 혼합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성평가 문제를 풀 때는 틀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해수면 부근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한다. 깊이에 따른 수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층 맞고요. 특히 여기서는 해수면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혼합층이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디귿도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과 11번 문제도 똑같이 아까 수온 분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가나다에 해당되는 층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거. 가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맞죠? 11번 문제. 다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 구간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심해층이니까요. 심해층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 수온 약층이다. 아니고요. 2번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은 심해층이 아니고 혼합층이 되니까요. 얘도 틀렸고요. 해수가 잘 섞이는 구간이다. 이것도 틀렸고요. 잘 섞인다는 얘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이니까 이 설명도 혼합층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중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일단 맞고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5번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한다. 자, 이 부분도 혼합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쪽 12번 문제입니다.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염류는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서 내용이지요. 자, 염류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염류는 해수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데 이러한 녹아 있는 물질을 총칭해서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염화나트륨이고요.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나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다음 염화마그네슘이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염화마그네슘의 특징은 쓴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자,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짠맛을 낸다. 염류 중에서.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다. 맞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2번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3번 염화마그네슘은 짠맛을 낸다. 짠맛을 내는 물질은 염화마그네슘이 아니고 염화나트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네요. 염화마그네슘은 짠맛이 아니고 쓴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자, 4번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도 염류이다. 네,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량의 미량의 물질이고요. 5번 평균적으로 해수 1kg에 약 35g이 녹아있다. 해수 1kg 안에 평균적으로 염류가 약 35g 녹아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염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염류는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다.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내는 성질이고요.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낸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1000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것을 염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이다. 즉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35g 녹아있다. 이것이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입니다. 13번 문제. 자,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방금 교과서에서 살펴봤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모두 고릅니다.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염분이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해수 100g이 아니고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1000g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000g은 1kg과 같은 양이죠. 자, 2번. 그래서 1번은 틀린 거네요. 단위는 실용 염분 단위 PSU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 해수 염분은 모두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수의 염분 평균이 35 PSU인 거고요. 이거는 해수마다, 바다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값은 평균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두 일정하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정답이 2번이 정답이고 니은만 맞겠네요. 15번 문제. 염분이 35psu인 해수 2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은 얼마인가? 어떤 해수의 염분이 psu라는 것입니다. 35psu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수의
해수의 염분이 35psu라는 말은 염류가 35g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35psu는 해수 1000g 기준입니다. 1000g. 근데 여기서는 200g에 들어있는 염류를 물어보는 거니까 해수 200g에는 몇 g이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0하고 1000은 5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35를 5분의 1로 곱해버리면 7g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법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염분은 해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염분에 관계없이 다른 이 염분에 관계없이 해수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양은 달라지지만 각각의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그것은 항상 일정하다. 자, 이것은 그 유명한 그렇죠? 염분비 일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은 교과서 253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또 정리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17번 어느 지역의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25.6g 녹아 있다. 이 지역 해수의 염분을 구하라. 염분을 구하는 거네요. 요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이다. 네, 그러면 자, 해수에 염화나트륨이 녹아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염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000g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염류를 100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죠. 그런데 실제 양으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염류량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 염류량을 구해야 염분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 염류량은 모르지만 염화나트륨이 25.6g, 1000g 안에 녹아 있는 양이 25.6이니까 이런 비례식으로 구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전체 염류량이 약 얼마 나오느냐? 약 33 psu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자, 염분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그것이 해수 1000g 안에 몇 g이 녹아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결국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염분값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 그것이 요인이고 그런 요인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결빙, 이거는 결빙은 빙하가 녹는 거죠. 녹으면 고체 상태의 담수인 이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되니까 염분에 영향을 주겠네요. 2번 수온, 물의 온도는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닌 걸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해빙도 이거는 이제 물이 어는 거니까 또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강수량, 비가 많이 오면 또 염분이 낮아지니까 이것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5번 하천수의 유입, 자, 이 부분도 염분에 영향을 줍니다. 유입이 많이 되면 염분이 아무래도 좀 낮아지겠죠. 그 다음 페이지 19번 문제, 이제 해류에 대한 이야기네요. 해류는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황해난류, 동안난류, 또 북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차가운 바다와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서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이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류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입니다.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동해에는 난류만 흐른다. 아니죠. 북한 한류, 차가운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얘는 일정한 주기로 해류의 방향이 바뀐다. 자, 이 부분은 일정한 주기로 해류의 일정한 주기로 바뀌는 것은 해류가 아니고 이것은 조속 현상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북한 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북한 한류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그런 해류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류는 겨울에만 흐른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겨울에만 흐르지 않고 1년 내내 한류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인 것이지 흐르지 않지는 않습니다. 5번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네, 이것이 유명한 조경수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경수역은 바로 이 부분,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이 지역을 조경수역인데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의 세력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남쪽에서 형성되어지고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동안 난류가 조금 더 세게 흐르기 때문에 약간 북쪽에서 이 조경수역이 형성되어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해류, 기역, 니은, 디귿 이름을 쓰시오. 네,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기역은 황해난류이고요. 니은은 북한 한류이겠습니다. 디귿이 동한 난류. 그래서 황해난류, 동한 난류, 북한 한류, 니은과 디귿이 만나는 요 사이 수역을 조경수역.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21번 문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흐르는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난류와 한류가 모두 흐른다. 그렇죠? 동한 난류, 북한 한류 모두 흐르고 있죠. 2번 북한 한류는 여름에 흐르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도 흐릅니다. 북한 한류 여름에도 흐른다. 세력이 약해지는 것 뿐이지 이 북한 한류도 여름에 흐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고 흐른다. 3번 동안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맞습니다. 4번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맞죠? 5번 북태평양 서쪽을 흐르는 해류의 일부가 갈라져 들어온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서쪽에서 올라온 이 해류가 크로시오 해류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하나 들어오고 또 일본 쪽으로 거대한 해류가 하나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해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주기적으로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한다. 간조가 아니고 만조라고 했습니다. 자, 밀물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 이때를 만조라고 하고요.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그때 형성되는 해수면의 높이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니까 가장 높아졌을 때를 간조가 아니고 만조가 되겠으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해수면의 높이는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진다. 맞습니다. 해수면의 요 높이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을 조속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 해안에서는 만조가 하루에 약 한 번씩만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만조가 됐든 간조가 됐든 하루에 2번씩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22번 정답은 니은. 23번 문제. 자, 서해안 지역의 조속 예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11월 21일, 22일 만조. 자,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조차는 감소하고 있다. 자, 우리가 먼저 조차를 알아야 되겠죠. 조차는 가장 높아졌을 때가 만조고요.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하는데 요 만조와 간조의 차이, 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하는데 가장 높아질 때와 가장 낮아졌을 때의 차이, 조차는 감소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차 7.8에서 0.6 그리고 7.6에서 0.8. 자, 요거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러면 7.8에서 0.6을 빼면 7.2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날은 7.6에서 0.8을 빼면 어떻게 되죠? 6이 되겠고 8이 되겠고 6.8이 되겠네요. 그죠?
네, 7.6에서 0.8을 빼면 6.8이 되네요. 그러면 요 부분이 조차가 되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맞네요. 자, 이 니은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회씩 나타난다. 그죠? 간조 2번, 만조 2번.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21일에 윤날짜에 조개를 캐려면 해질 무렵이 가장 적합하다. 자, 조개를 캐려면 만조 때가 아니고 간조 때 해야 됩니다. 해수면이 빠져나가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디 봅시다. 해질 무렵이면 21일이 여기죠. 해질 무렵이 여기인데 해질 무렵이면 이 시간인데 이때는 만조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23번은 기역 니은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조속 현상을 활용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조개는 간조 무렵에 캔다. 맞습니다. 물이 해수가 빠져나간,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았을 때 갯벌이 드러날 테니까 그때 조개를 캐는 것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만조 때 바다 갈라짐 체험을 할 수 있다. 바다 갈라지면 결국 물이 빠져나가야지 볼 수 있는 현상이니까 만조가 아니고 간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해안가에 돌담을 쌓아 밀물때 들어온 고기를 잡는다. 자, 이 말은요,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서 그러면 밀물때 들어온 고기들이 썰물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그때 함께 물고기도 빠져나갈 텐데 그때 이 돌담에 물은 빠져나가지만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또 잡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디귿도 활용하는 사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풀이하다가 잘못 설명하거나 혹시 답을 틀리게 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채팅방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평가를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과학은 원격 수업 2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설명하는, 또 정리하는 이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다면 큰 부담 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선생님이 지표평가 대비한 전체적인 총정리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권과 해수의 순환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